이번엔 대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대손은 우리가 대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못 받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대손이 내가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행방불명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돈 못 받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거꾸로 내가 돈 줘야 되는데 걔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양면성으로 갈 거예요. 근데 먼저 지금 우리 이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받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외상매출금 처리를 해뒀는데, 나중에 이걸 못 받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도록 해달라고 대손 세액공제 신고라는 걸 볼 건데, 그럼 그 신고했으면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회계상의 대손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증감시키는 게 같이 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대손 당했을 때, 그 대손금 회수했을 때 그 사항을 인지해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못 받게 되었을 때, 결국은 또 받았을 때 도로 내야 될 때, 그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글자가 이제 적혀 있는 게 회계 1급 때는 그렇고, 세무 2급은 그냥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냥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둘 다 나오니까 우리 이제 거기까지 이따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대손을 당하게 되면 이 대손 회계 처리의 기본 붕괴는 대변의 자산인 채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변의 채권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얘는 내 자산이 대변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나의 채권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자산의 유출이 있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비용 처리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대손 처리하는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못 받게 된 채권이 매출 채권이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거고, 기타 채권이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영어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기본 틀인데 우리는 전기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느 정도 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쓰게 돼요. 그럼 우린 대손 충당금이라는 제도를 쓸 건데, 회계에서는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 보충법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보충법이라는 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만 채워 넣는 걸 보충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우리 환입법 혹은 총액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인세법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00이라는 금액을 채울 건데, 100을 채울 건데 우리 60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60만큼 이렇게 잔액이 있는 걸 100으로 만드는 방법이, 보충법을 쓰면은 얘는 그냥 여기 40을
플러스 40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게 회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먼저 법인세법에서는 얘 60을 빼내 버릴 거예요. 먼저 60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플러스 100을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결론은 100이 남는 건 똑같죠. 100이 남는 건 똑같은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40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고, 환입법, 총회법 이런 표현 붙은 거는 기존에 있던 거 다 빼내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딱 설정할 100을 다시 집어넣는 방식이 이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회계 기준하고 우리 시험 챕터 법인세법은 시험 챕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서 혹시 이 글자 나오면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충법을 써서 얼마 설정할 건지, 그럼 이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이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놓고 많으면 빼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정하는 방법이, 자, 우리 첫 번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잔액비례법이라는 걸 써요. 이 잔액비례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우린 여기에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환입액이 나오는 방식이었죠. 자, 이거 우리 그 스마트A에서 직접 계산됐었잖아요. 외상매출금 잔액 보고 1%할 거다. 대손 충당금 빼고. 받은 잔액 보고 1%할 거다. 뭐 2%할 거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 빼고. 이게 우리 채권 잔액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이때 보충액이 나온다는 건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우리 그 K랩 가지고 계산했을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이너스 나오는 거 한번 본 적 있었죠. 그럼 플러스가 나오는 건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랩은 자동 계산으로만 거의 할 거예요. 편했죠. 그거 쓰니까 자동 계산을 할 건데, 이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할 거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때는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상각비가 800번대인 판관비란 이야기고, 얘가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이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환입액이 나오면 이때는 두 프로그램 다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얘를 할 때는 분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라서 자리가 대변인 거예요. 그래서 채워넣을 때도 대변에 모아뒀는데, 마이너스 환입액이 떴다는 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다란 이야기야. 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액만큼만 설정해 둘 거라서, 자, 우리는 매출 채권이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기타 채권이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얼마 이렇게 둘 다 분기를 할 건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타 채권은 설정할 때 보충할 때 영업외 비용이니까 얘 돌아왔을 때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그런데 우리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800번대의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800번, 900번 두 개를 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봐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환입액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계정 과목이 같은 계정 과목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800번, 900번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계정 과목은 시험 때 없으면 잘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네요. 얘는 900번이고 얘는 800번대라는 거예요. 그럼 800번대인 얘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인 거고, 얘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니까, 그럼 지금 제가 기타 채권이라고 말하는 건 시험에서 이 기타 채권이라 말하는 건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 계정 과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입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잔액비례법 하는 걸 우리가 주로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에서 우리 연령 분석법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요. 연령 분석법이라는 거는 우리 채권이 발생한 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기간별로 해서 대손 추정률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걸 연령 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연령 분석법은 우리 기간별 채권 잔액의 대손율을 추정률을 곱한 금액에다가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방식이에요.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현재부터 3개월 정도 된 채권이 있으면, 자 얘는 된 채권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대손 추정률이 1%다. 또 4개월부터 6개월 된 게 3천만 원 있는데 2%다. 또 7개월부터 1년 있는 게 2천만 원 있는데 얘는 3%다. 그러면 1년 초과해서 있는 게 또 2천만 원인데 얘는 4%다. 그럼 오히려 얘가 더 쉽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얘는 하면은 20만 원이고 얘는 하면 60만 원이고 얘도 60만 원, 얘는 80만 원. 그러면 얘네들 다 합은
2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220만 원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해서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플러스 나오면 보충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 값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 값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줘요. 이 값들을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로 그냥 쭉쭉쭉쭉 계산해서 이 금액에다가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쉽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교장에서 앞에 안 가도 되고 문제지에서 그냥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연령분석법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 뭐 직접상가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직접상가법은 대손 발생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제도를 안 쓰고. 근데 장점이라고 표현한 게 대손 발생했을 때만 비용 처리하니까 신뢰성은 높은데 단점이 제가 전개 수익인 시간계 오래 비용 처리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좀 적합하지 않고 우리 외상 매출금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기준에서 우리 기말 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쓰는 얘가 잔액비례법이고 연령분석법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기간적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두 번째 있는 건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거고 근데 얘는 기말 채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안 써서 지금 재무상태표 기준 설정법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잔액비례법하고 연령분석법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채권 발생한 거를 회수한 분계도 좀 보면 자, 우리가 X1년도에 대손 발생을 했을 때 자, 우린 대손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데 잔액이 60만 원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대손 충당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면 얘부터 먼저 끌었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먼저 끌어 쓰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40만 원은 얘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대손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X1년도에 위 대손금을 회수를 하면 이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일단 돈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돈 받은 거면 10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돈 받은 걸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언제 대손 발생한 거를 회수했냐라고 보는데 얘는 단기 대손 발생액을 지금 회수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는 대손 취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손 취소 처리한다는 건 지금 이 붕괴했던 거를 그대로 반대쪽에 써서 얘를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뭐 오간 흔적은 있겠지. 하지만 잔액으로는 얘들이 남지 않게 대손 충당금도 과거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끌어쓴 걸 다시 대변에 다시 모을 거고 대운상가비 비용 처리한 것도 취소해 버릴 거란 이야기에 반대로 써서 그래서 이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X2년도에 대손금을 회수한다면 언제 대손금을 회수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돈 받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얘는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액을 회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대손 충당금에 모아둘 거예요. 설정해 둘 거란 이야기예요.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개 비용을 올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전개 비용을 올해 취소를 못하니까 일단 대손 충당금에다가 모아두게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는 무조건 어떤 채권이 대손당했는지를 알려줄 거니까, 그럼 이 대손당했던 채권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다가 꼭 모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대손이 당했었다, 그걸 회수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으로 해둘 건데, 사실 시험 문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걸 회수하는 걸로 주로 많이 나오고, 어쩌다 간혹 단기 회수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라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에서 자기 짝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고 선택해야 되지. 이 계정 과목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써버리는 그런 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우리 채권에 대해서 우리 대손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처리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짚어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책에 있는 우리 당좌 자산에 적혀 있던 것들은, 책에 적혀 있는 건 다 봤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죠? 우리 4시간도 안 걸렸어요. 책에 당좌 자산 다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에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계정 과목들이 다 안 적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 계정 과목들을 안 적어뒀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자,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는 계정 과목들을 조금 그냥 리마인드 할게요. 계정 과목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과거에 봤던 계정 과목들 중에, 자,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자, 먼저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이 두 계정 과목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계정 과목을 쓰는 경우는 얘는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처럼 400번대의 영업 수익이 있는 경우에 이때만 쓰는 거예요. 이때만. 지금 제가 왜 400번대라는 표현 수식을 더 넣은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우리 임대료 수입이나 수입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은 매출이다라고 잡은 게 401번부터 430번까지를 우리가 매출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뭐 임대료 수입이다 이런 계정 과목도 다 매출인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그럼 월세 세금계약서는 보내는데
오늘 돈 안 들어왔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00번 될 때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인데, 이때는 우리가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쓸 때만 사용을 하겠죠. 그 외에는 이 계정 과목들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기타 채권은 미수금, 기타 채무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해서 인지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그게 빨리빨리 안 떠오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상품, 제품, 원재료 아니면 그냥 다 기타 채권 채무로 처리할 거고, 그냥 글자가 상품, 원재료, 제품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임직원 등 단기 채권 혹은 주임종 단기 채권, 이건 가불금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가불금을 지급할 때는 이 계정 과목을 써서 둘 건데, 급여 명세서 문제가 나올 때에 우리는 이 앞에 무조건 그냥 공제계에 있는 게 예수금으로 거의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공제계 내역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가불금 빼고 이거 빼고 지급하는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불금은 얘 지급할 때 얘 써뒀으니까 월급 줄 때 얘를 치우고 나머지가 예수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도 잊지 마시고, 그럼 이 계정 과목도 당연히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써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 스마트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 쓸 거고, K랩에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용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 자, 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따위들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선급금, 선수금이다라는 계약금이나 이런 거 줄 때 쓰는데, 자, 선급금은 먼저 선 출급자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럼 얘는 미리 준 돈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고 얘 거래처를 꼭 써야 되고, 선수금도 미리 받은 돈이에요. 그럼 아직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수, 선수, 예수 전부 다 숫자 붙은 애들은 다 부채다. 그죠? 아직 내 거 확정이 안 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숫자 붙은 애들은 부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는 뭐 우리가 굳이 뭐 당좌 자산에서 뭐 또 볼만한 계정 과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건물 짓는데 계약금 주면은 계정 과목 뭐라고 쓰죠? 그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죠. 그죠? 그 유형자산 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 계약금이 더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 IFRS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선급금 선수금은 재고 자산이나 우리 매출에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투자 자산이든 유형 자산이든 그에 대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써요. 그건 이제 IFRS의 기준이지만, 그래서
유동 비유동으로 그냥 구분을 지어버려서 사용하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1페이지로 갑시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이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 지출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액은 우리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 지출액에서 우리 뭐 매입 운반비나 뭐 이런 것들도, 운반비나 운송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깜빡하시면 안 되는 게 수입 시 관세나 혹은 통관 재비용들 있죠. 우리 관세는 가공무역으로 받았다가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돌려줘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할 때에 돌려주니까 55분 수입으로 해서 썼죠. 그때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근데 세관장은 관세도 같이 달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인데, 그럼 관세는 원재료 산 거면 그 돈만큼은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우리 포함될 항목이라고 교재에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결산 때 우리 회계일급은 결산할 때 기말 재고자산 있으면 엄청 우리 편리하게 했어요. 그냥 금액 있는 거 썼잖아.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쓰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쓰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 썼는데, 자, 이제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그렇게 금액만 단순하게 주지는 않고, 이렇게 우리 창고에는 없는데 내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모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섞어 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 미착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착품으로 보시면 돼요. 꼭 우리는 지금 상품은 별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재고자산인 건데, 자,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물건을 실는 지점을 선적지라고 하고, 또 사는 사람한테 도착하는 지점을 우리는 도착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조건에서 지금 이 위치들이 매입자에게 인도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선적지와 도착지의 사이에 있겠죠. 실었고 얘는 도착했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 실는 순간 팔았다고 넘긴 거기 때문에 매입한 회사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건 나한테 도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매한 사람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부분에서 얘네들이 언급이 된다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일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 아닐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는 내가 사는 입장일 거니까. 근데 반대로 제품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에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 그러면 운송 중에 있으면 아직 도착 못 시켰기 때문에 내 재고 자산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운송 중에 있으니까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그래서 내 거에 포함해야 될지 포함하지 않아야 될지 적혀 있는 금액에도 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보고 그 금액만 인지하면 그 금액만 쓰면 되니까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 그래서 더할지 뺄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적성품이라는 건 우리 그 위탁자라는 표현은 얘는 판매를 의뢰하는 입장이고 수탁자가 우리 유통회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면 자, 이 적성품은 이거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수탁자가 이걸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위탁 수탁자는 판매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위탁자 거예요. 나중에 제가 부가세법 가서 이야기할 때 얘가 파는데 세금계 안 써도 얘 이름으로 팔아버릴 거예요. 위탁자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 게 아니다라고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송품은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직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직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창고에 없지만 고객이 써보고 있을 거니까 그럼 내 재고 자산이지만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내 거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고객이 구매 의사 표시한 게 얼마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의사 표현하지 않은 것만 내 재고 자산에 더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거 아닌 거 그 구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우리 결산용으로 같이 이제 기억을 좀 해둘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반품하는 건 우리가 반품 받는 건 환입, 반품하는 건 환출. 그죠? 그리고 자, 거꾸로 썼네요. 얘네들은 우리가 반품하는 거고 애누리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감액하는 거. 할인은 약정이나 조기 회수로 감액하는 거. 자, 그래서 애누리하고 할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계정 과목에서 매입을 가지고 먼저 보면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그러면 상품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과 상품의 매입 할인 다음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과 원재료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있을 거고,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쓸 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면 상품 거냐 원재료 거냐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K랩은 오른쪽 창구에 짝지가 보이죠? 스마트에이는 이게 안 보인다는 좀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할인도 상품 거 원재료 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4등급에서 FAT 1급이라는 걸 빼고는 다 제조업이에요. 그럼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제품 매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상품이 번호대가 원재료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차감 계정도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자 얘네들 쓰는 걸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원재료 100만원치를 샀어요.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100만원이다 이렇게 썼는데, 하자로 인해 40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저는 일단 돈 갚는 거니까 이 외상 매입금은 원재료 살 때 100만원치라 썼지만 이제 얘를 지워줘야 되니까 100만원 그대로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지워주고, 대변에는 내가 돈을 줄 건데 60만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원을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그러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니까 154번으로 얘를 선택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성격이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쪽인 대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럼 우리 원재료 100만원이었지만 40만원씩 애누리해서 60만원치 돈을 주고 샀다라고 외부 용자한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쉬었다 합시다. 50분이네.